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유가족 측의 현재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달력은 잘 넘기셨나요?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오늘이 10월이구나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쁜 아침입니다. 현재 분당수로로 이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청담대교 가는 길 태평지하차도에서 복정역을 지나 탄천 1교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성산로에서는 연희나들목 가는 길 연대 정문을 조금 더 간 곳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부근을 지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 두셔야겠고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 쪽으로 성남 시흥동 사거리에서 개포동 쪽으로 쭉 이동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단통법, 그러니까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이 되는데, 예. 여보, 대처해야 될 법입니까, 우리가? 예?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상황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정이 안 끝난 분들은요, 이 상황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 약정이 다 될 때까지 내시면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쓰시고 계시는 폰을 좀 소중히 다뤄라. 이게 언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지 모른다. 예.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난 다 됐다, 약정 다 됐다, 바꿀 것이다 하는 분들은요, 일단은 일주일 단위로 일단 그 홈페이지, 각 통신사 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되는 보조금 액수 추이를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번 단통법에 따르면은 이 보조금 정책이 일단 일주일은 유지돼야 된다. 일주일이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친한 대리점도 이렇게 가면서 과연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이번에 단통법에 따라서 이제 영업점, 대리점 할인 포함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3만 5천 원인데, 이거 이제 다 받으려면은 9만 원 이상 요금을 선택하거나 이제 2년 약정 걸고 7만 원 이상 선택을 할 경우에 34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7만 원 이상 약정의 보조금은 최신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싼 요금제 안 쓰고 싶다. 일단 뭐 6만 원 이하, 뭐 7만 원 이하 요금제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거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뭐 10만 원이랄지 20만 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나 얼마 받아? 이거 표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달리 우리끼리 차별은 없으니까 참조하셔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3만 원대는 이 요금제 선택하면은 아예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너무 싼 요금제 선택했다고 해서. 근데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권하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쓰시던 폰 잘 갖고 계시라는 게, 이 중고폰, 재고폰을 좀 활용해라.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뭐 중국제, 이 싼 거, 자급제 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보다 저렴하게 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중고폰, 재고폰을, 중고폰 들고 통신사로 갑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처럼, 이 자기가 들고 온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사에 가도 2년 약정을 걸을 때, 한 12% 정도 할인을 해줘라. 이번에 이게 단통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내가 중고폰 혹은 이제 뭐 재고폰 한 15개월 이상 된 거 들고 가게 되면은 거의 3만 원대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재고폰 쪽과 중고폰을 많이 좀 공략을 하게 되면은 좀 실속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를 또 쫓아다니는 분들은 이게 안 통하겠지만요. 그리고 이 80년대, 뭐 70년대 이때는 껌 많이 씹었어요. 껌 광고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 멕시코 그렇죠.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껌 씹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 국민학교였는데,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껌떼기라고 하죠. 이렇게 막. 맞아요. 떠가지고 막 그 껌도 떼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주위에 껌 씹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과업계에서는 껌 시장의 몰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로도 나옵니다. 2010년에 3,100억 정도였던 껌 시장이 2011년에 2,990억, 3,000억대가 깨졌고요. 2012년 2,700억, 2014년 2,600억.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2,000억대도 지킬 수가 없다. 추이를 보면은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대체 먹거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또 과거에는 이제 밥 먹고 껌 먹어 여기서 껌 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글들이 웬만한 식당에 또 배치돼 있거나 또 아예 양치질을 다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 샐러리맨에서는. 예. 또 한 가지가 커피 시장의 약진이 껌 시장의 몰락을 가져왔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심 먹고 바로 커피 전문점이든 뭐든 커피 한 잔씩을 다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껌의 대체제 역할을 했다. 이런 거 나오고요. 요즘에 또 껌값이 비쌉니다. 옛날에는 껌값이라 그러니까 그거 다 껌값이야 뭐 이러잖아요. 껌값 1,000원입니다. 요즘에. 그래가지고 1,000원대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껌 대신에 뭐 다른 대체 후식들을 입가심용을 택한다. 그래서 껌 시장이 몰락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후식 뭐 이런 문화가 발달은 했죠. 근데 우리 제과업계가 껌 시장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는 이미 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국내 제과업체들 보니까 해외 시장 쪽 많이 가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도 한때 막 그 자일리톨 그래가지고 씹으면은 마치 양치가 되는 듯한 그런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일리톨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중국 쪽에서 잘 팔고 있고 중동을 가보면은 이제 저도 한테 좋아했는데 팍 씹으면은 뭐 꿀물 같은 게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스파우트 껌이라고 하는데 또 중동 사람들은 아랍은 또 이런 껌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과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이제 많이 팔면서 국내 시장 이 잠시 부분을 이제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국내에서도 팔겠죠. 뭐 껌 사러 해외에 나가 있는 일은 없겠죠, 그죠?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껌값으로 말그대로 껌값으로. 그리고 그 중국인 관광객들 말이에요. 그 요커라 그러죠. 그 워낙 자주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는 맞아요. 홍삼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 그냥 쫙 관광버스들이 그냥 쫙 서 있는 거. 근데 요새는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오늘도 많이 보실 것 같고 내일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그래가지고 1일부터 7일까지 최대 국경절 연휴인데 이 7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서 중국 내에서는 5억 명이 뭐 대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뭐 철도 타는 사람만 1억 명이라고 하는데 대륙의 스케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연휴에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추산에는 한 16만 명 정도가 이 6일간, 7일간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 한 주는 요커들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입국했고 오늘 그리고 내일 중에도 이제 입국을 하는데 관광공사가 이렇게 요커가 와서 뭐 공항 환영 행사 또 쇼핑 프로모션 뭐 이러는데 명동도 그렇고요. 지금 유통업체들은 요코 특수에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요새는요, 그래서 영어보다 중국어에 신경 쓰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 특이한 점은요, 일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까요? 일본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다 중국 간판이군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문제인데 제주도의 땅을 제가 알기로는 약 0.3% 정도로 맞습니다. 중국 사람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요지를 이 중국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고 그래서 이 투자 이민 제도 5억 이상이면은 지금 뭐 제주도에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5억을요 또 투자 이민을 제주도에 하거나 뭐 우리나라 땅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차이나머니가 대규모 리조트나 콘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콘도의 분양권을 그 투자인에 갖고 온 5억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돈 들어와서 자기네 자본으로 리조트에 자기네 돈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물론 거기서 이제 요코를 쓰는 돈에서 제주도 분들의 이제 유통 쪽에서는 좀 쏠쏠하겠지만은 이게 한 1, 2년, 3, 4년이고요. 5년 뒤에는 차이나머니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다 해먹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투자하고 중국인들 와서 자기네가 세웠던 리조트에 놀고 돈은 중국으로 가고 우리는 그냥 제주도 땅만 빌려주는 그런 상황 100%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문제입니다. 이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억 이상이면 되는데 이거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경절에도 16만 명 중에서 제주도에는 한 8만 명 이상 찾는다고 절반 하는데 이상이네요. 예,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추이 보니까요. 호텔 100% 객실 예약률 일주일 동안 콘도미니엄 90%, 펜션은 한 85% 예약이 완료됐고요. 골프장 75%, 렌터카도 70% 넘게 예약돼 있다고 해서 일단은 요코의 특수가 이번 한 주 이 한국 특히 관광지에는 이 지배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츄러 팔로마 이 중국어를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 맞죠? 요거 네, 땄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10년 전이었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현이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네요. 이게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지현 선수가 올해로 31살입니다. 10년 전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도전을 해왔는데요. 2002년 부산대회부터요. 그런데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드디어 추가를 했습니다. 뭐 10년 동안 도전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으니까요. 보통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지금 31살이니까 21살에 땄으면은 좀 만족감에도 적고 자존감에도 적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두 아이한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첫 아이의 태명이 아금입니다. 아금. 아시안게임,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 금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럼 예. 둘째는 올금입니까? 올림픽 예. 금메달. 예. 네, 둘째 아이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테네 올림픽. 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구나. 예. 네,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겠다. 올림픽 금메달을 또 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태명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은 뭐 2004년에 딴 걸로 일단 됐다고 해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첫 아이의 태명, 그걸 지키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뭐 당당한 아빠가 됐고요. 레슬링으로 31살까지 선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노장으로서 뭐 후배들한테도 큰 모범이 됐습니다. 그럼요. 훌륭하죠. 진짜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남자 축구 태국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네. 결승전 상대는 북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준결승전에서 태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막판에 이종호 선수가 선취골을 넣었고요. 이종호는 일본전에서 코피가 나고 페널티킥 유도를 했죠. 그랬던 선수인데 어제 선취골을 넣으면서 이제 팀의 승리에 주격이 됐고 이후에 수비수 장현수가 페널티킥골로 한 골을 추가해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승은 내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북한이고요. 36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예. 역대 아시안게임 맞대결로 보면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합니다. 우리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감 유지하고 하면은 2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르는 기쁨이 다가올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언제 한다고 그러셨죠?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내일 저녁에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 8시입니다. 내일 저녁 8시. 네네. 또 봐야죠. 그리고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는 또다시 중국한테 진 모양이에요. 예? 네. 예. 중국 탁구 잘 치네요, 진짜. 주세혁 정상은 이정우, 김동현, 김민석 이렇게 우리 대표팀이 꾸려졌는데요. 어제 중국하고 결승전을 했는데 게임이 5게임을 치러서 3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게임을 내리쳤습니다.
세계 랭킹 17 주세혁이 세계 랭킹 3위 중국의 마록에 1대3으로 졌고요. 35인 이정우가 세계 1위인 쉬신에게 0대3패. 그리고 48위 정상은이 세계 4위인 장지커에게 역시 0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우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매번 중국의 그 벽에 무너지고요. 지금 6개 대회 연속으로 은메달에 그쳤는데요. 이게 등록 선수 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등록 선수 수, 탁구 등록 선수 수가 170명인데 네. 중국은 무려 3천만 명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3천만 명. 이야, 참. 보통 이제 이게 3천만 명이 제가 보기에 실제 선수 수는 아닐 거예요. 중국은 보통 엄청나게 많다 그럴 때 300, 3천 이런 그 숫자를 쓰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은 세계 최고인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팽팽하게 싸울 상대들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주세혁 선수가 좀 수비 전형인데, 주세혁 선수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주세혁 선수 스타일의 선수들이 수백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데려다 놓고 스파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벽을 넘기가 윤항규 감독은 얼마 있으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갖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중국 벽 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오늘은 계속 중국 얘기만 하네요. 예. 태권도도 노메달이고 참 기분은 좀 씁쓸합니다만 또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고일까요? 일부에선 출고까지는 가는 길이 멀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사 발생 167일 만에 타결이 됐지만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원고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차 아니시죠? 예,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이 돼서 부산으로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부산으로 내려가신다. 진상규명을 위해서요? 예, 진도 VT에서 제가 증거보전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의 한 업체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도 VTS에서 그 교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유가족들과 늦게까지 회의하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의 참여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선. 예. 그러면 현재로선 말고 나중에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저희 가족들이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는 지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충분한 수사기관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 추천권에 관련된 부분은 그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 즉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가족분들은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거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합의안도. 그렇죠? 사실 말이에요. 근데 이 안을 보면은 두 번째 안 있지 않습니까? 2차 합의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에 3명은 법조계, 2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지명하되 유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근데 요번에 3차는 여기에서
야당과 유족이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도 유족 참여를 요구했지만 거부를 해서 결국은 이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뒤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2차 협상안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2차 협상안의 경우에는 여당도 인정했다시피 자신들이 원한다면 여당 쪽 인사를 계속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훈결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덧붙여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서 특검군을 정하기 때문에 여당의 입김이 더 강해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이번 참사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정부고 그 정부와 또 밀접하게 관련된 여당인데 여당의 입김이 이렇게 강력해지면은 자율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가 탄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쪽에선 뭐라 그러냐면 진상규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구성이 그 전체 17명 중에 야당 추천 5명, 여당 추천 5명, 법조계 4명, 유가족 3명인데 실제로 야당과 유가족과 법조계의 일부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유가족에게 유리한 구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당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진상규명위가 그렇게 꾸려지니까 예? 그리고 특검법도 법에 의하면 여야가 동수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유가족들이 이만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는 진상조사위원회 비교했을 때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 무책임한 대응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당이 어떤 특검의 추천에 관련해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가장 진상규명을 하고 싶은 사람, 진상규명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유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야말로 진상규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특검추천위원회 또는 특보후보군의 가족대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땐 진상규명에 보다 적합한 취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특검 추천에 있어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기만 한다면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고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가 진도 VTS에서의 통화 교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료를 부산 기업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저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부산 내려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으로 가는 KTX 중엔 굴이 많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괜찮아요. 제가 아까 질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검 추천해서 유가족들만 들어가면 수사권 기소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어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지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버금가는 아니라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7월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들. 세 가지가 독립적인 진상규명 의지, 기간, 조사와 수사의 연계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원칙을 충분히 도로도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일반인 유가족들입니다. 어제 일반인 유가족들도 국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일반인 유가족들도 자신들도 이런 협상에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여당이나 야당은 지난번에서부터 이제 쭉 일반인 분들이 2차 협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기 예. 때문에 아마 2차 협상안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전리에서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좀 고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라도 좀 일반인 분들이 이제 참여가 배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한 달이란 기간 속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가족들은 단원고 유가족들은 그런 야당의 주장에 신뢰를 안 주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1차 협상안, 2차 협상안, 3차 협상안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 지금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종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4부는 뉴스에 나타난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빅데이터인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0월입니다. 네. 우리 YTN 보면 전 흡연자니까 6층에 가면은 담배 피는 데 있죠. 네네. 네. 거기서 담배 피는 지금 추워요. 바람도 엄청 붑니다.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쌀쌀합니다. SNS 10월의 쌀쌀함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오늘 10월 첫날인데요.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10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0월이면 이제 4분기로 접어들잖아요. 분기로 치면. 분기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분위기가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이건 무슨 가을 얘기하는 줄 알고 딱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의 초입. 네. 그래서 한 17만 건 정도 10월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전체 연관의 1위가 화보였어요, 화보. 이제 스타들이 이제 달력 화보들을 찍기 시작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벌써. 내년을 생각하는 거고. 2위는 가을이었고요. 가을. 뒤이어 여행이 차지했습니다. 여행. 또 10월 초에 또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한글날. 목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행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만 봐도 이렇게 막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을 10월 맞이. 10월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판매 쪽에서는 비수기라서 10월에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할인. 그리고 5위는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앨범. 10월에는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그 많은 앨범이 나오고 이번엔 또 특히 이제 서태지 컴백 앨범이 나온다고 그래서 앨범에 대한 언급량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노래를 동시에 검색해보니까 가을에 어떤 노래를 많이 듣나 그랬더니 의외로 뭐 유익종 씨, 그리고 이문세 씨, 50대 이상. 네, 그리고 성시경, 뭐 김광석, 아이유, 버스커, 뭐 이런 가수들이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버스커는 계절을 안 탑니다. 예, 뭐 여수 밤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많은데 계절을 안 타네. 벚꽃. 교수님은 그렇게 젊은 가수들 노래도 꽤 들으시나 봐요. 아니요,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렇습니다만 이 이벤트 행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왜 걔들 있잖아요. 그 바람는 인형들. 아, 네, 그렇죠. 바람는 인형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겠어요. 네. 이게 뭐 그냥 바람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형들. 전 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밤에도 막 인형이 이러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런 그 어떤 낭만적인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 사이버 망명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꽤 많이 있었죠. 예, 일단 지난 16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이 사회 분열을 조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틀 뒤에 검찰이 바로 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SNS를 모니터링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뭔가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우려도 되고. 그래서 국내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떠나서 지금 독일의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망명하는 분위기가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이제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한때 심지어 서버가 다운돼서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소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은 이제 부랴부랴 이 포털 같은 공개된 서비스만 모니터링할 것이다. 메신저와 같은 개인 간 대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텔레그램 확산 열기를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이버상 버추얼 스페이스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사실 SNS 특성상 한번 확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텔레그램 언급량이 엄청났겠네요. 예. 다운로드도 많았고 언급량도 이 텔레그램이라는 키워드만 언급한 횟수가 한 3만 6천 건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약 30만 건 이상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내 업체는 카카오톡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어요. 카카오톡도 이제 이 개인 간의 대화를 암호화해서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카카오톡은 이제 다음과의 인수합병으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죠. 뜻하지 않은 이제 복병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리트윗이 많이 된 트위터 문서를 보면 검찰 방침으로 텔레그램으로 탈출하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 뭐 심지어 포털 회사 임원까지 망명 중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 허위 사실은 아니야. 예, 이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검열은 이 IT 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까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이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도 외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일본이나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외국 메신저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좀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심리 연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전체 연관으로 보면 카톡, 메신저, 검찰, 망명, 정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전체 이제 분위기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보안을 암호화하고 이것이 자동 삭제하게 되는 이제 기능을 갖춘 외국 메신저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홍콩 민주화 운동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요가 일어나면 통신을 차단합니다. 아까도 교수님은 그 말씀하셨죠. 근데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가 파이어챗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통신을 차단해도 작동이 됩니다. 이게 블루투스 기반의 메신저. 그래서 지금 파이어챗을 통해서 이제 홍콩 시위들, 그러니까 아랍 민주화 운동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됐다면 지금 홍콩 민주화 운동은 뭐 우산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블루투스 기반의 새로운 통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연관어를 보면 갈아타다, 치솟다, 뭐 믿지 못하다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교수님 혹시 존잘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존잘이요? 전혀 모르는데요. 아니 뭐 이건 지금 속어라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많이 잘났다. 그리고 되게 잘생겼다. 뭐 이런 뜻의 줄임말로 이제 연상이 좀 되시긴 하시죠.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의 마크 주코버그라고 불리고 있는 이 파벨 두로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30살이고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리고 재산이 2조 6천만 달러? 뭐 그게 좀 큰 돈이죠. 재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메신저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그 SNS 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 주간 SNS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10월의 첫날 상쾌하게 열어가고 계신가요? 빅데이터의 뉴스 10위부터 6위 살펴보겠습니다. 서태지 씨가 5년 만에 컴백하는데요. 수록곡 소각동 프로젝트에서 함께하는 국민 내 동생 아이유 씨가 10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언급량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량 9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요. 그제 포털사이트에서 연일 1위를 기록했는데요. 소녀시대 퇴출설로 팬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 제시카 씨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7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폭행 시비에 이어 기자회견 의상까지 화제가 됐던 배우 김부선 씨가 올랐고요. 6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찰 정국, 또 4대강 이슈 등과 관련해 6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가수 2명이 순위에 올랐는데 그죠? 네. 뭐 보니까 김부선 씨는 요새 난방열사라는 난방열사라는 그 별칭을 얻고 계신데 실제로 아파트에는 그런 관리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니 저도 이 얘기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도 혹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난주 방송 온 다음 날 아파트에도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 그 동장을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게 그런 이 맥락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김부선 씨 연예인으로서 저는 상당히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난방열사라는 칭호 앞으로는 난방열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열사 계속 좀 사회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유가 10인데 이거는 서태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윤지 아나운서가 설명한 대로 뭐 이 소격동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컴백하면서 이제 아이유 씨와 함께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퍼졌는데 서태지 컴백 무대인데 이제 서태지 씨보다 아이유 언급량이 2배 가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태지 씨는 순위에 못 올랐고 아이유가 관련해서 순위에 오르는 그래서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뭐 다르게 보면 서태지 씨가 이 아이유 씨와 함께 컴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시카 소녀시대 멤버죠. 이게 아무래도 퇴출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시사평론가 이 최영일 씨의 광팬이겠고. 그렇죠. 광팬이죠. 우리 소씨의 광팬. 페이스북을 보면 가끔씩 그 소녀시대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열정이 남아있다는 게 부러워요. 요즘에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 내부에 이런 불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 기획사들의 관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시카의 사례도 그런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패션 사업을 따로 이제 하면서 그 파트너죠. 그러니까 타일러 번이라는 사람과 뭐 결혼설까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소녀시대 활동과 결부되면서 뭔가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멤버에선 제외됐다는 사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소녀시대는 이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녀시대 언급량을 보면 10만 건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소녀시대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여전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5위부터 1위에는 어떤 인물들이 올랐을까요? 먼저 5위입니다. 민간인 사찰 전국으로 인터넷이 뜨거웠는데요. 서북 청년단 관련 등 언급량이 높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4위는 1조 원짜리 20장 20조 원, 금 200톤, 문재인 금괴설이라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주에 이어 역시 높은 순위 보였고요.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연설과 함께 최근 입단 강경 발언으로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빅데이터인 뉴스 이번 주 2위는 누구일까요? 아시안게임 최고의 스타인데요. 힌트는 생일 축하합니다 입니다. 오늘 힌트 좀 어렵네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순양이구나. 아닙니다. 네. 순양이 박태환 선수에게 생일 축하를 한 거죠? 네네. 예. 저는 이제 수영 선수라는 힌트를 줬으면.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너무 민망한 힌트를 주면 맞히는 사람이 맞췄다는 그 환희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 라디오 방송은 사실 훨씬 더 민망한 힌트가 많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이거 보면, 문재인 의원의 금괴, 이게 뭡니까? 네, 여기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몰랐는데. 예, 모르셨어요? 네. 문재인 의원이 그 금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보유량보다 더 많은 200톤 혹은 1000톤을 숨겨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터졌고, 그리고. 이러니까 그냥 썰물을 축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조짜리 수표 20장이니까 20조죠. 네. 20조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이 엄청난 글소문이 굉장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퍼지다가 이것이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이제 옮겨와서 그래서 너무 황당하니까 문 의원 측도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이 트위터에 패러디로 이 대응을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실 트윗에서 보면 그 조국 교수의 이 트윗을 퍼나르면서 직원 월급을 금가루로 뿌리신다는 이런 이제 이 패러디 너무 황당하니까 여기에서 정색을 하고 대응하기도 좀 민망한 이런 상태에 그래서 또 한 네티즌은 드디어 문재인의 재산이 이건희를 앞질렀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 선릉역 알몸녀 사건도 SNS에 화제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것도 조작된 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좀 과한 요새 괴담들이 좀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20조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고 금을 200톤에서 1000톤을 숨겨놨다면 이분 대통령 뽑으면 대한민국은 문제없이 굴러가겠네요. 돈 걱정 안 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네. 근데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2위인데 제가 볼 때에는 박태환 선수의 그 끝까지 뭔가를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아시안게임 최고 스타는 금메달 일단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겸손함과 열정, 꾸준함. 박태환 선수.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태환 선수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